5장 헥시어 올림 모형을 보고 있습니다. 헥시어 올림 모형을 보고 있는데 이전과의 제일 큰 차이는 소위 이제 그 생산 요소, 생산 과정에서 생산 요소의 대체 가능성을 허용한 거죠. 그걸 허용하고 나니까 이제 생산 가능 곡선이 이렇게 스무드한 형태가 됐습니다. 밖으로 볼록한 형태가 됐습니다. 자, 그게 하나고, 그 다음에 지난 시간까지 본 내용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거죠. 생산 요소 가격과 재화 가격, 즉 스트루프 사무엘슨 정리를 봤는데 재화의 상대 가격이 오르면, 재화의 상대 가격이 오른다 그러면, 어떤 재화 상대 가격이 오르면, 자, 이걸 무역에서 왜 보냐 그러면, 무역이 발생한다 그러면 수출하는 물건의 상대 가격은 오릅니다. 오르고 수입하는 물건의 상대 가격이 떨어지는 거죠. 왜 수출하는 물건 같은 경우에는 왜 수출하냐? 외국보다 더 싸니까 수출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출이 많이 되면 그 물건은 국내에서 공급이 줄기 때문에 상대 가격이 오르는 거죠. 그리고 수입 물건은 왜 수입이 되냐 그러면 국내 물건보다 싸기 때문에 수입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국내 물건이 덜 팔리니까 당연히 그건 또 가격은 또 떨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가격 변화에 따른 생산의 변화 아니면 분배의 변화는 결국은 무역에 따른 변화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가격 변화를 보던데 재화의 상대 가격이 오르면 그 재화 생산에 집약적으로 사용된 생산 요소의 가격, 생산 요소의 가격이 오른다라는 거죠. 그게 뭐 임금이든 아니면 뭐 임대료든 어쨌든 가격이 오른다. 그리고 그 다른 생산 요소의 가격은 떨어진다. 그죠?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여기서는 직물과 식품 두 개를 하죠. 직물 생산에는 노동을 집약적으로 사용했고 식품 생산에서는 자본을 집약적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직물 가격이 오른다. 우리나라가 직물에 비교 우위가 있어서 직물 수출국이 됐다. 그러면 직물 가격이 오르겠죠. 직물 가격이 오르면 직물에 집약적으로 사용됐던 생산 요소인 노동의 임금이 오른다라는 거죠. 노동의 임금이 오르고 반면 상대적으로 푸드 생산에 집약적으로 사용됐던 자본의 임대료는 떨어지게 된다라는 것이 스트루프 사무엘슨 정리입니다. 정리고 이게 지난 시간에 주로 배웠는데 실제 이제 이것은 뭐 이 그림으로 우리가 이 그림으로 쉽게 나타낼 수 있는 거죠. 사실 이 그림 관계가 그겁니다. 이 그림 관계가 PC가 오르면 임금이 오른다라는 거죠. PC가 오르면 임금이 오른다. 이 관계가 이렇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또 추가적으로 그 결과 생산 방식도 바뀌게 되는 겁니다. 생산 방식.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임금이 오른다 그러면 다들 생산 방식이 노동을 적게 쓰는 방식으로 바뀔 겁니다. 그러니까 생산 요소 간 대체가 가능하다 그랬죠. 그러면 임금이 오르면 노동은 적게 쓰고 좀 더 자본을 많이 쓰는, 기계를 많이 쓰는 식으로 생산 방식이 바뀐다는 거죠. 그거는 여기서보다 1로 바뀐다. 그러니까 이때는 이게 뭔가 LK 비율인데 이것보다 LK 비율이 떨어진다. 그러니까 노동을 적게 쓰고 자본을 더 많이 쓰는 식으로 바뀌는 거죠. 그거는 한 산업뿐만 아니라 노동 집약적인 산업뿐만 아니라 푸드 산업뿐만 그 클로딩 산업뿐만 아니라 푸드 산업도 동일합니다. 이 산업도 더 노동을 적게 쓰고 이 산업도 둘 다 노동을 적게 쓰도록 생산 방법이 바뀐다. 이것이 이제 재화 가격의 변화에 따라 가지고 생산 요소 가격이 변하고 그 다음에 생산 방법이 바뀌는 그 영향을 받습니다.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에 배운 주요 내용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조금 다른 걸 봅니다. 자원, 부존 자원이 바뀐다. 부존 자원량이 변화하게 되면 어떤 영향이 생기느냐. 부존 자원 바뀌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민을 받을 것이냐. 이민을 받으면 노동이 늘어납니다. 아니면 자본은 경제가 성장함에 따라서 자본량은 계속 또 늘어납니다. 그런 식으로 부존 자원이 변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이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봅시다. 자, 경제의 자원이 변할 때, 부존 자원이 변할 때 생산 수준은 어떻게 변하는가? 이것을 이야기한 것이, 그러니까 자원과 생산량 간의 관계인데, 생산량이, 자원이 늘어나면 생산량은 늘어납니다. 늘어나겠죠, 당연히. 투입 자원이 늘어나니까. 근데 이제 어떤 쪽에서 더 늘어나느냐?
늘어난 자원 쪽을 집약적으로 쓰는 것이냐 아니면 또 다른 쪽이냐, 그 두 개의 그 상이한 반응을 봅니다.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결론은 립진스키 정리인데, 이게 이제 이 사람 이름인데 러시아 사람일 겁니다. 아마 경제학에서 등장하는 모든 단어 중에서 제일 어려운 단어인데, 내가 학부 때 이 무용론 수업 들을 때 이 성적 채점의 기준이 이 스페어를 제대로 썼느냐가 하나의 기준이었습니다. 이렇게 립진스키 스페어를 쓰기가 우리나라 사람이 쓰기는 쉽지가 않죠. 자, 립진스키 정리는 생산 요소량이 증가할 때 생산물 가격이 일정하다면 그 생산 요소를 집약적으로 사용하는 재화의 공급은 증가하고, 즉 생산이 늘어나죠. 다른 재화의 공급은 감소한다. 오히려 감소합니다. 덜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감소한다. 그것이 이제 립진스키 정리입니다. 난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가정은 생산물 가격이 일정할 때, 생산 요소가 늘어나면 생산물 가격도 변할 것 같은데 라고 하겠지만,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는데, 이제 이게 이제 소국 과정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소국. 실제적으로 이제 현실적으로도 봤어도 뭐 경제가 성장하면 자본이 계속 늘어나는데 생산물 가격이 그렇게 바뀌진 않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게 더 현실적인 그 과정이죠. 그리고 이제 그게 이제 대부분 나라들이 소국이기 때문에, 소국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의 변화가 세계 시장 가격에 영향을 주지 않고, 그 이야기는 뭐 개방된 경제에서 우리나라 물건의 가격에도 변화가 없는 상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생산물 가격이 일정하다라는 가정을 하는 겁니다. 그런 경우에는 증가한 생산 요소를 집약적으로 사용하던 재화의 생산과 공급은 늘어나고, 반면에 다른 재화의 공급은 감소한다. 자, 왜 그렇게 되는지 봅시다. 왜 그렇게 되는지 보면, 한 경제의 노동량이 늘어서 자본에 대한 노동의 비율인 LK가 증가한다. 노동량이 늘면 LK 비율이 더 증가할 수 있을 겁니다. 총량, 그러니까 총량이 L이 늘었다는 거죠. 이건 한 산업의 LK 비율이 아니라 그 나라 전체의 LK 비율인데, 여기서 뭐 K는 가만히 있고 L만 늘었다. 그렇게 되면 생산 가능 곡선을 보자는 거죠. 생산 가능 곡선은 늘어난 생산 요소를 집약적으로 사용하는 물건 편향적으로 확대가 됩니다. 자, 봅시다. 이겁니다. 자, 이게 생산 가능 곡선인데, 이 생산 가능 곡선이 이제 원래 변화 이전의 생산 가능 곡선이 이렇다라고 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쓰고 있는 동일한 상품, 두 상품이죠. 식품과 직물, 이 두 개입니다. 식품과 직물 두 개가 있고, 이게 생산량이 이렇게 주어진 부준 자원으로 생산할 수 있는 생산량의 컨비네이션인 생산 가능 곡선을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자, 여기서 변화가 노동의 양이 늘었다라는 거죠. 노동의 양이 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기술상 생산 가능 곡선은 이런 식으로, 부준 자원 늘었으니까 어쨌든 생산 가능 곡선은 밖으로 팽창을 합니다. 팽창을 하게 되는데 더 많이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게 패러럴하게 평행하게 팽창하는 것이 아니라 한쪽으로 좀 치우쳐 가지고 팽창합니다. 그 한쪽이라는 것이 늘어난 생산 요소를 집약적으로 사용하는 직물 쪽으로. 직물이 노동을 많이 쓰는 거죠. 그러니까 직물을 더 많이 생산하는 방향으로 이게 팽창을 하게 되죠. 그건 뭐 우리가 상식적으로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겠죠. 자, 그렇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생산 여력은 그렇게 될 것이다. 뭐 노동이 더 많으니까 어쨌든 직물을 더 많이 만들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는데, 그럼 구체적으로 생산되는 점은 어디서 결정되느냐? 생산되는 점은 우리가 이 장 초반에 나왔죠. 초반에 나왔는데, 생산 가능 곡선하고 가격선이 접하는 점에서 생산된다. 그래서 가격선, 이 가격선이죠. 기울기가 PCPF, PC의 상대 가격, 그러니까 그 직물의 상대 가격이죠. 그 가격선의, 이 가격선이라는 것이 기울기죠. 그죠? 이게 뭔가 하면 이 생산 가능 곡선에 접하는 점이 바로 생산 가능성에서의 생산점입니다. 생산점이고, 이때 이제 생산 가능 곡선의 요점에서의 기울기가 사실은 생산 가능 곡선
그 저기니까 그러니까 임금과 노동의 비율입니다. 임금과 그러니까 임대료 분의 임금으로 나타내는 두 생산 요소 가격의 비율이 되는 셈이겠죠. 자, 어쨌든 이게 이 점입니다. 그런데 립싱크 정리에서 자, 요소 생산 그러니까 부존 자원이 노동이 늘고 부존 자원이 늘고 난 뒤에도 이 PCPF가 변하지 않았다면 이라고 했죠. 그러면 이 뒤에 이 동일한 이 기울기를 가지는 이거하고 접하는 점을 찾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동일한 기울기를 가지는 선을 들고 자를 들고 여기다 딱 해가 접하는 점을 찾으면 이런 점이 나옵니다. 이런 점이 나온다는 것은 이제 제일 큰 특징은 어디냐 그러면 이 점보다 더 미치다라는 이야기죠. 이 점보다 더 미치다. 자, 이 점의 특징은 어떤 특징이냐 하면 당연히 예상대로 직물 생산량은 늘어났습니다. QC1에서 QC2로 엄청 늘어났죠. 그런데 식품 생산량은 QF1에서 QF2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팽창이 패럴럴하게 같게 뭔가 하면 원점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또 같은 비율로 늘어났다 그러면 둘 다 생산량이 늘어났을 겁니다. 그렇게 늘어났다 그러면 맨 동일한 기울기를 가지는 선하고 접하는 점이라는 것은 바로 이쪽에 있을 겁니다. 좌측이나 우측이나 위쪽이나 좌측으로 해가지고 이 90도 선 상으로 저 바깥쪽에 있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둘 다 생산량이 늘어났겠죠. 늘어났는데 지금 이거는 뭔가 하면 팽창 자체가 생산 가능 곳은 팽창 자체가 직물 편향적으로 늘어나는 거죠. 왜냐하면 직물에 사용되는 생산 요소, 주로 사용되는 생산 요소가 늘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 그러면 접점은 이것보다는 더 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팽창 자체가 저렇게 생산한 곳에 저렇게 팽창됐다 그러면 이거는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즉 한경제의 노동력이 늘어서 자본에 대한 노동의 비율이 증가했다 그러면 생산 가능 곳은 직물 편향적으로 확대되고 주어진 직물의 상대 가격에서 두 산업에서 사용된 자본에 대한 노동의 비율은 변하지 않는다. 상대 가격이 동일하다 그러면 당연히 자본 노동 비율은 변하지 않는 거죠. 자본 노동 비율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은 추가적인 근로자들을 고용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렇게 되는 이유를 또 다른 방법으로 설명하면 이게 그러니까 더 팽창했는데도 불구하고 직물 생산, 식품 생산은 줄은 이유를 설명하려고 그러면 또 이 부분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 점이라는 것이 여기에서 뭐 여기 따라 가지고 자본 노동 생산 요소 비율입니다. 이게 이 점에서의 비율인데 이게 이 기울기가 동일하기 때문에 여기서 접하는 이 점에서도 뭔가 기울기는 이 자본 노동 비율은 동일합니다. 두 산업 다 동일한 자본 노동 비율을 가지는 거죠. 그렇다 그러면 동일하게 둘 다 자본 노동 비율을 가지려고 그러면 직물을 더 생산하기 위해 가지고는 노동도 노동은 더 늘어나 가지고 더 쓸 수도 있지만 자본도 필요한 거죠. 근데 자본은 직물 생산할 수 있는 자본을 대체를 할 수는 없습니다. 어차피 자본 노동 동일하기 때문에 기존의 생산량에 대해 가지고 자본은 그대로 쓰는 것이고, 그 다음에 추가된 노동에 대해서 더 생산하려고 그러면, 그가 더 생산하려고 그러면 거기에 상응하는 만큼 자본도 필요한 거죠. 그럼 그런 자본은 어디서 나올 수 있느냐? 유일하게 나올 수 있는 것이 식품에서 생산량을 줄일 수밖에 없는 거죠. 줄이면 뭐 물론 노동도 따라 나오지만 뭔가 하면 그쪽에서는 노동보다는 자본이 더 많이 나옵니다. 그럼 그게 나와가지고 추가로 늘어났던 노동하고 매치해가지고 동일한 비율로 직물 생산량을 늘릴 수 있는 겁니다. 즉 추가적인 근로자들을 고용하기 위해서 더 늘어난 부존 자원량, 더 늘어난 근로자를 고용하기 위해서 그 경제는 상대적으로 노동 집약적인 재화인 직물의 생산을 확대할 것인데, 그건 분명한데 상대적으로 자본 집약적인 재화인 식품 생산을 축소해야 하는 겁니다. 축소해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자본이 있어야지 이 직물도 더 생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부존 자원이 늘게 되면 한쪽의 생산량은 늘지만 다른 쪽의 생산량은 줄게 된다 라는 것이 립친스키 정리입니다.
즉 자본에 대한 노동의 비율이 높은 경제는 식품에 비해 가지고 직물의 상대 생산 비율이 높죠. 그래서 자국은 노동이 상대적으로 풍부하고 자, 요거는 이제 무역에 대한 이야기인 셈인데 사실은 다음하고 연계된 문제인데 자, 그러니까 지금 이제 립신스키 정리는 조금 전까지로 이제 일단락하고 요거는 이제 좀 다른 이야기입니다. 다른 이야기인데 이제 무역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사전에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자본에 대한 노동의 비율이 높은 경제는 식품에 비해 가지고 직물 생산 비율이 높죠. 노동이 많은 경제. 자, 어떻게 이제 무역 방향이 결정되느냐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하기 위해서인데, 결국은 이제 뭐 부존 자원이 많다. 어떤 부존 자원이 많은 나라, 그러니까 두 생산 요소 중에서 더 많은 부존 자원을 가진 요소가 있다. 그럼 그 요소를 많이 쓰는 산출품을, 그 물건을 더 많이 만들 거란 얘기죠. 그 자원 가지고 만드니까. 더 많은 자원을, 더 풍부한 자원을 많이 쓰는 물건들을 일반적으로 많이 만들 것이다. 라는 것이 이야기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자국은 노동이 상대적으로 풍부하다. 외국은 자본이 풍부하다. 그러면 부존 자원의 비율을 본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LKL 비율이 상대국의 LKL 비율보다 더 높다. 라는 것은 자본보다 노동이 많은 나라죠. 사람이 많은 나라입니다. 여기는 상대적으로 사람보다는 자본이 많은 나라, 사람이 적은 나라다라고도 볼 수 있죠. 자, 뭐 이렇다. 그럼 마찬가지로 자국은 자본이 상대적으로 희소하고 이게 우리가 노동이 풍부하다라고 볼 수 있고 또 다른 말로 표현한다 그러면 자본이 희소하다 상대적으로 외국은 상대적으로 노동이 희소하다 이렇게도 볼 수 있죠. 이런 상태라 그러면 직물이 상대적으로 노동 집약적이기 때문에 자국은 직물 생산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효율적일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직물 생산에 많이 쓰는 노동이 많은 나라는 결국 직물을 잘 만들어낼 것이다. 많이 만들어낼 것이다. 더 효율적으로 만들어낼 것이다. 또 그 이야기는 쉽게 이야기하면 더 싸게 만들어낼 것이다. 직물 생산의 비용이 낮을 것이다. 그게 사실은 핵시에 어울린 모형, 핵시에 어울린 이론을, 정리를 설명하는 겁니다. 자, 핵시에 어울린 모형에서의 무역, 즉 핵시에 어울린 정리를 봅시다. 정리를 보면 국가들은 먼저 좀 포멀하게 보기 위해서 이제 모든 과정을 다시 한번 다 리마인드 합시다. 같은 기술과 같은 기호를 갖고 있다라고 가정합시다. 뭐 사람은 다르진 않으니까 기호는 같다. 그러니까 두 상품에 대한 사람들의 기호는 같다. 그리고 기술 격차도 없다라는 가정을 하고 같은 기술을 갖는 각국은 상대적으로 잘 부존되어 있는 생산 요소, 그러니까 많이 부존되어 있는 거죠. 많이 가지고 있는 생산 요소를 상대적으로 집약적으로 사용하는 재화의 생산에 비교우위를 갖는다. 같은 기호를 갖는 두 국가들은 자유무역하에서 직물의 상대 가격이 같을 때 식품에 대한 직물의 비율이 같도록 소비할 것이다. 자, 이거를 우리가 그림으로 보여봅시다. 이걸 설명하는 그림이 바로 이겁니다. 자, 생산 기술은 같고 그 다음에 양국에서의 선언은 같다라고 하는데, 자, 이것은 소위 직물의 수요 공급 곡선입니다. 수요 공급 곡선인데 수요 공급이라는 것이 상대적인 수요 공급 곡선이죠. 상대적인 수요 공급, 그러니까 시장에서의 수요 공급 그래프입니다. 그래프라는 것은 가격과 수량으로 있는 거죠. 가격, 수량이고 공급 곡선이고 수요 곡선입니다. 그런데 이제 일반적인 수요 공급과 다른 것은 상대적인 수요 공급입니다. 이제 무역에서 무역 방향을 보기 위해 가지고는 이제 무역론에서는 그 앞에서도 이미 우리 다 배운 거죠, 그죠? 앞에서 도입했는 설명했는 이 상대적인 수요 공급 곡선입니다. 여기에서 양국에 있어 가지고 소비자들의 사람들이 다르지 않다라는 것은 수요 곡선은 동일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수요 곡선은 이 나라든 저 나라든 동일한 형태입니다. 동일한 형태. 수요 곡선은 동일하다. 수요 곡선은 동일하고, 근데 공급 곡선은 다를 수 있는 거죠. 공급량은 부존 자원량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부존 자원량도 뭔가 하면 어쨌든 기본적으로 가격이 오르면 공급은 늘어나고 가격이 떨어지면 공급은 줄어드는 것은 우상향하는 것은 기본 똑같습니다. 그래서 공급국수는 어쨌든 우상향합니다. 우상향하는데 자, 두 나라의 공급국수이 다를 수 있는 것은 위치가 다를 수 있다. 부존 자원량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동일한 가격이다. 그러면 동일한 가격이다. 그러면 여기서는 이 나라는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여기서는 직물량 직물의 그 수요 공급이죠.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노동이 많은 나라니까 직물을 상대적으로 많이 공급합니다. 그러면 동일한 가격이다. 그러면 직물 공급량이 더 많겠죠. 외국보다 우리나라가 더 많은 겁니다. 절대량이 아닙니다. 절대량은 외국이 더 많을 수 있어요. 외국이 훨씬 대국이다 그러면. 상대량은 적지만 절대량은 더 많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절대량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무역론에서는 어쨌든 상대적인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상대적인 공급량, 상대 가격을 본 겁니다. 상대적인 공급량, 그러니까 그 나라 내에서 두 개, 전체 중에서 그러니까 두 재화의 비율입니다. 비율을 봐가지고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노동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직물 공급량이 더 많을 거고 외국은 상대적으로 자본은 많은데 상대적으로 노동은 적으니까 그거는 직물 공급량은 더 적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상대적인 공급국수는 RX는 외국보다 오른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은 더 왼쪽에 있다. 뭐 이렇게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상대적인 공급 수요를 통해 가지고 두 나라에서의 무역전의 균형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무역이 발생하기 이전의 균형을 구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 그림에서 우리나라의 균형이 어디냐? 무역 이전에, 일단 무역이 허용되기 이전의 균형을 본다 그러면 1점이 균형이 됩니다. 수요가 이렇고 공급이 이렇다. 수요국수는 이렇고 공급국수는 이러면 두 개를 교차하는 이 점이 균형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의 그 PC의 상대 가격은, PCPF 가격은 요 PCPF1이 가격이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는 이 폭만큼 직물을 생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소비자들은 이 가격에 이만큼 직물을 소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무역이 이전의 폐쇄경제에서는 이 생산점이 또한 소비점이기도 합니다. 외국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이 직물의 상대적인 공급이 적기 때문에 교차점은 이 점이 되죠. 이 점이 되면 여기에서 균형이 된다라는 것은 외국의 가격은 이 PCPF3가 되는 것이고 생산량은 이만큼이 되는 거죠. 이만큼. 요 폭만큼 생산량이 되죠. 그래서 이만큼 생산해서 이만큼 소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양국에서 이런 무역전의 각각의 균형을 이 그림으로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무역이 허용되면 어떤 변화가 발생하느냐라는 거죠. 자, 무역이 허용되면. 자, 무역이 허용되면, 자, 일단 가격을 봅시다. 가격을 보면, 자, 무역 전의 가격을 보면 우리나라에서의 이 직물의 상대 가격이 외국보다 우리나라에서 쌌죠. 낮죠. 그러니까 3보다 1이 낮죠. 우리나라가 왜 낮냐? 그거는 몇 번 이야기했지만 부존자원, 노동이 많기 때문에 노동을 많이 쓰는 직물 생산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게 낮은 겁니다. 낮죠. 외국은 상대적으로 이게 높죠. 절대량은 더 많을지 몰라도 어쨌든 이건 뭔가 하면 상대적으로 자본이 많으니까 자본을 많이 쓰는 물건을 많이 만들고 노동을 많이 쓰는 물건을 적게 만드니까 상대적으로 우리보다 가격이 높습니다. 자, 그렇다 그러면 무역이 허용됐다. 싼 물건 수출하고 비싼 물건 수입하는 겁니다. 뭐 비교의 그러는데 쉽게 이야기하면 그거죠. 싼 물건 수출하고 비싼 물건 수입하는 겁니다. 그 이야기는 싼 물건은 수출하면서 가격이 오르고 비싼 물건은 수입하면서 가격이 떨어지게 되겠죠. 그러면서 두 나라 간의 가격이 같아질 겁니다. 무역전에는 두 나라에서 상대 가격은 다릅니다. 그거는 각각 나라의 보존 자원량, 생산량에 따라서 결정되는 거죠. 그러나 무역이 허용된다 그러면 결국은 두 나라 가격은 같아집니다. 무역 가격이 수입을 통한 거래 가격하고 국내 가격하고 다 같아지는 거죠. 그 가격은 상식적으로 이 두 가격 사이에 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직물 가격이 오르고 외국에서는 직물 가격이 떨어지는 이 사이의 어떤 점, 위에 가까울지 밑에 가까울지는 모르는데 어쨌든 1.3점 사이의 어떤 점에서
그 가격이 결정될 겁니다. 그럼 가격이 이렇게 이 사이에서 결정되면 생산량과 무역량은 어떻게 바뀌느냐에 대한 설명을 해봅시다. 생산량은, 자, 가격이 여기서 만약에 이 가격이 결정됐다. 그러면 이게 우리나라의 상대적 공급국순하고 교차하는 점은 요 점이죠. 이 점이라는 것은 공급량이 늘어난다는 겁니다. 상대적인 공급량이에요. 상대적인 공급량이 늘어난다는 것은 뭐 공급량이 직물 생산이 늘어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식품 생산이 또 줄기도 하겠죠. 식품 생산이 줄어야지 직물이 늘 수 있으니까. 그래서 어쨌든 상대적인 공급이 늘어난다. 옛날에는 요만큼 생산했는데 이제는 요 교차점 이만큼으로 우리나라 생산량이 이만큼 늘어납니다. 그래서 늘어나니까 이제 직물을 더 수출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가격은 올랐지만 그래서 가격도 오르니까 뭔가 하면 생산을 더 많이 하게 되는 것이고 어쨌든 이 가격에 상응하는 생산량은 이 점이다. 그만큼 옛날에 비해서 생산량은 늘었다. 상대적인 생산량이 늘어난 거죠. 반면에 우리나라의 직물 소비는 줄게 됩니다. 왜냐하면 직물 상대적인 소비량은 이점이 되는 거죠. 이 가격에서는 이 가격의 수요급선하고 교차하는 점은 이 점입니다. 옛날에는 가격이 낮았기 때문에 1점, 이만큼, 이 폭만큼 직물을 소비했는데 이제는 가격이 오르니까 소비를 줄이는 거죠. 2점, 요 폭으로 줄이는 거죠. 요만큼 줄이는 거죠. 생산은 이만큼 늘고 소비는 이만큼 줄죠. 그러면 수출량이 빠나죠. 늘어난 생산량, 줄어든 소비량 합친 게 요 폭만큼이 수출량입니다. 요게 수출량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생산은 이렇게 이만큼 하고 소비는 이만큼 하고 요 소비보다 더 많이 생산된 요 부분만큼이 외국으로 수출되는 겁니다. 요 직물에서는 외국으로 수출되고 그 다음에 외국 이 RS 스타를 봅시다. 외국은 옛날에는 생산점이 이 점이었는데 이제는 이 가격에서 생산점은 요 점으로 되는 겁니다. 가격이 이 가격이다 그러면 이때 RS하고 교차점이 요 점이죠. 교차점이 이 점이면 이만큼 생산이 즉 옛날에는 이만큼 생산했는데 이제 생산량이 이렇게 주는 거죠. 왜 줄었냐? 가격이 떨어졌으니까. 직물 가격이 떨어졌으니까 이제 직물 생산해가지고 생산성이 안 맞으니까 생산량을 줄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만큼을 줄이는 거죠. 생산량은 이만큼 줄지만 소비량은 옛날에는 이 폭만큼 소비량인데 이제 이 폭만큼 소비가 더 늘어난 거죠. 그러니까 이 폭만큼, 3의 이 폭만큼 소비는 더 늘었습니다. 국내 직물 생산량은 줄었는데 직물 가격이 떨어졌기 때문에 직물의 소비량은 더 늘은 거죠. 그러면 생산량은 이건데 결국은 소비는 이만큼이다. 이 차이, 이 차이만큼은 결국은 외국에서 수입한 거죠. 외국에서 수입한 것이 됩니다. 그런데 그 수입은 뻔하죠. 이 우리나라에서 수출한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수출한 만큼 수입한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점을 그릴 때 과연 이 점이 어디냐? 여기 위에 딱 붙여가지고 그리면 안 됩니다. 틀립니다. 왜냐하면 이 기하학적으로 본다 그러면 여기서 딱 해가지고 우리나라의 수출량하고 외국의 수입량이 같아야 되는 거죠. 같게 그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딱 중간도 아니고 어쨌든 곱폭이 같은 지점 그걸 찾아보면 그림이 저리 되어 있다 그러면 곱폭이 같아지는 지점에서 가격이 결정될 겁니다. 식으로 이야기할 건 아니지만 일단 그림에서 본다 그러면 이제 그런 의미가 되죠. 그 중간의 가격이라는 것은 결국은 이 그림 안에서 어떤 나라가 어떤 물건을 얼마만큼 수출하고 얼마만큼 수입할 것인지 뭐 이게 직물이지만 직물에 대해서만 이야기지만 직물의 상대적 공급량을 얼마만큼 생산하고 얼마만큼 수출하고 얼마만큼 수입할지 그 약까지도 여기서는 명시적으로 다 찾을 수 있는 그런 그림이 되는 거죠. 생산량, 소비량, 수출, 수입량까지 다 나올 수 있죠. 자, 결국은 그죠? 그까지 다 설명하는데 여기서 물론 이 다음에서 보죠. 수출 수입 방향은 이제 뻔하죠. 방향은 뻔하죠. 어쨌든 싼 물건을 수출하고 비싼 물건을 수입한다. 이게 이제 무역의 방향이 됩니다. 물론 이제 어떤 물건이 싸냐? 그러면 싼 물건이란 것은
풍부한 부존 자원을 집약적으로 사용하는 재화. 그게 싸게 만들 수 있는 것이고 그 물건을 수출하고 그 다음에 그 반대 물건을 수입한다 라는 것이 여기에서 이제 무역 방향을 충분히 읽을 수 있는 거죠. 직물은 상대적으로 노동 집약적이기 때문에 식품에 대한 직물의 각 상대 가격은 자국의 외국에서 식품에 대한 직물의 비율이 더 높게 생산될 것이다. 각 상대 가격에서 자국과 외국에서 식품에 대한 직물의 비율이 더 높게 생각할 것이다. 그래서 더 오른쪽에 있다는 이야기죠. 자국이 오른쪽에 있고 외국이 왼쪽에 있다. 자국은 외국보다 식품에 대한 직물의 상대적 공급이 더 높을 것이다. 자국은 상대적 공급 국수는 외국의 상대적 공급 국수가 오른쪽에 위치할 것이다. 요 슬라이드 32번 슬라이드는 요 RS 두 나라의 RS가 왜 우리가 오른쪽에 있고 외국이 왼쪽에 있는지를 설명한 거죠. 그 다음에 다 설명했는데 슬라이드를 다시 복습을 하죠. 그 다음에 리카르트 모형과 같이 핵시올린 모형은 무역으로 상대적 가격을 수렴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뭐 무역이 발생하면 결국은 가격은 하나가 됩니다. 서로 거래가 저렴 하나. 그러니까 세계 시장 가격, 무역 가격, 그 다음에 국내 양국의 가격 다 동일하죠. 동일되는데 무역으로 직물의 상대 가격은 노동이 상대적으로 풍부한 국가에서는 오르고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오르죠. 그 다음에 노동은 상대적으로 희소한 국가, 외국에서는 이 3에서 2로 다시 떨어지죠. 떨어지게 되고 그 다음 그 결과 무역의 방향은 상대 가격과 무역의 유형, 직물의 상대 가격의 상승은 자국에서 직물의 상대적인 생산을 증가시키고 직물의 상대적인 소비는 감소시킨다. 즉 생산은 옛날에 여기에서 이만큼으로 이 교차점까지 이렇게 늘게 되고 소비는 여기에서 2로 이만큼 줄게 되는 거죠. 자국은 직물의 수출국이 되고 반면에 이제 식품의 수입국이 되죠. 식품은 이제 이 그림이 아니라 식품의 상대적 공급량과 가격선을 그린다 그러면 똑같이 대칭되는 이런 그림이 나오게 될 겁니다. 외국에서 직물의 상대 가격이 하락은 이렇게 뜨죠. 외국의 직물의 수입국이 되고 직물의 식품의 수출국이 되죠. 가격이 떨어지니까 옛날에는 그 무역을 안 할 때는 이 가격에서 생산량만큼 소비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거보다 가격이 떨어지니까 생산량은 줄게 되고 소비량은 늘게 되죠. 그러면 그 차이만큼은 외국에서 수입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외국은 직물의 수입국이 되겠죠. 그래서 이 그림을 통해 가지고 자 무역의 방향과 그 다음에 두 재화의 상대 가격의 변화, 그 다음에 수출입 양까지도 다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방향을, 무역의 방향을 설명하는 그 이론 자체를 우리가 핵시에 어울린 정리라고 하는데, 누누이 이야기한 것을 다시 정리한 셈이죠. 한 생산 요소가 풍부한 국가는 그 생산 요소가 집약적인 재화를 수출한다. 리카르트 비교 이론과 제일 큰 차이는, 리카르트 비교 이론은 이 소위 기술에 따라 가지고 생산성에 따라 가지고 상대적인 생산성에 따라 가지고 무역의 방향이 결정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비교 우위가 있는 것, 비교 우위가 있는 것은 기회비용이 낮은 물건을 공급한 생산한다 하는데 그 이야기는 무역은 기술로 봤다. 기술이 무역을 결정하는 것이다 라는 걸 본 거죠. 그런데 이제 거기에 대한 뭐랄까 비판이랄까 뭔가 하면 의문은 기술이라는 것은 결국은 나중에 같아지는 거 아니냐라는 거죠. 기술은. 어떤 나라가 특별하게 한 기술을 가지고 있느냐. 기술이 그게 단기간 내에는 특허권이라는 게 있을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다들 똑같이 그 기술은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기술 가지고 뭘 이야기하는 것은 조금 제한적이다. 설명이 약하다라는 그런 이제 생각을 하게 되고, 그래서 나온 것이 사실은 핵시에 올린 모형입니다. 부존 자원 양으로 무역을 결정하는 겁니다. 부존 자원 양으로 무역을 설명하는 거죠. 그러니까 풍부한 부존 자원, 그것을 집약적으로 사용하는 집약적으로 사용해서 생산하는 물건을 수출하고 상대적으로 덜 풍부한 생산 요소를 집약적으로 사용하는 재화는 수입한다 라는 것이 무역의 방향입니다. 이 결과는 상관관계로 일반적으로 말하는데 그러니까 상관관계, 풍부하게 부존된 생산 요소가 집약적인 재화를 수출한다.
하는 이야기죠. 자, 이게 이제 가장 키 포인트, 제일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메시지고 핵시어울리 모형이라는 것의 의미가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부존 자원량으로 무역을 설명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무역이 결정되는 경우에 또 다른 부분, 이제 골치 아픈 이제 싸움의 부분이죠. 소득 분배 부분입니다. 이것이 소득 분배에 어떤 영향을 주느냐, 그런 거죠. 이런 방향으로 무역이 결정되고 나면 과연 각 이 부존 자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소득에 어떤 영향을 주냐. 무역과 소득 분배. 상대 가격의 변화는 노동과 자본의 소득에 영향을 줄 수 있죠. 여기 상대 가격이 우리나라는 올랐고 외국은 떨어졌습니다. 이 PC의 상대 가격이. 직물 가격의 상승은, 즉 우리나라 같은 경우죠. 부재화로 나타낸 노동의 구매력을 높이는 반면에 부재화로 나타낸 자본의 구매력은 낮춘다. 즉 그 이야기는 직물 가격이 상승했다 그러면 결국 임금이 오른다는 이야기입니다. 직물에 집약적으로 사용되는 직물 가격이 오르면 임금이 오른다는 거죠. 직물에 집약적으로 사용됐던 생산 요소에 대한 그걸 더 많이 쓸 테니까 더 많이 쓰려고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생산 요소 가격이 오르는 거죠. 임금이 오르는 거죠. 그러면 이때는 근로자들은 부자가 되고 상대적으로 뭔가 하면 덜 사용되는 자본가는 더 나빠집니다. 가난해진다라는 이야기죠. 둘 다 나아진 것이 아니라 하나는 좋아지고 하나는 나빠집니다. 그래서 직물 가격 상승은 부재화로 나타낸 노동의 구매력. 그러니까 근로자들은 자기가 받는 임금으로 두 물건 다 더 많이 살 수 있습니다. 살 수 있고 반면에 자본의 구매력. 그러니까 자본이 받는 임대료를 가지고 살 수 있는 두 물건 양은 둘 다 줄게 됩니다. 그렇게 되고 식품 가격의 상승은 반대로 이게 직물 가격이 올랐다는 말은 직물 가격이 오른 거죠, 그죠? 올란 거고. 반대로 이제 외국 같은 경우에는 직물 가격은 떨어졌는데 식품 가격이 올랐죠. 그러면 식품 가격이 오른 외국 같은 경우에는 식품에 집약적으로 사용되는 자본가가 받는 임금은 더 올라간 겁니다. 올라가가지고 어떤 재화로 봐서 더 많이 살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노동이 받는 임금은 떨어져가지고 어떤 재화도 다 더 적게 살 수밖에 없게 되는 그런 식의 소득 분배 변화가 발생하는 거죠. 물론 결국은 양국에서 뭔가 하면 그렇게 변화를 하고 난 뒤에 양국에서 두 노동 임금과 그 임대료 비율은 같아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무역 이전에는 양국에서 이 두 임금과 임대료 비율이 틀렸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노동이 풍부했기 때문에 임금은 낮았고 자본은 희소했기 때문에 자본 가격은 굉장히 높았습니다. 이게 일반적으로 개도국이 그렇죠. 일반적으로 인구가 많은 개도국은 임금은 낮고 이자율은 굉장히 높습니다. 사람은 많고 자본은 적으니까 이자율은 굉장히 높아요. 거기에 비해가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임금은 높고 자본의 가격, 이자율은 굉장히 낮습니다. 그게 이제 무역 전의 상황이죠. 그런데 이제 무역이 된다 그러면 결국은 둘 다 수립하는 거죠. 둘 다 수립해가지고 양국에서 임금이 같고 이제 임대료, 이자율도 같아질 겁니다. 같아지는데 그 과정에서 여기에서 뭔가 하면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부자 떵떵거리던 소위 자본가는 소득이 줄고 노동은 대신 소득이 올라가고 외국은 반대죠. 그러니까 임금을 많이 받던 근로자들은 소득이 줄어들고 그러니까 임대료를 적게 받던 이 자본가는 오히려 자본에 대한 소득은 늘어나는 그런 변화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국제무역은 장기에서도 소득 분배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무역으로부터 한 국가의 풍부한 생산 요소의 소유자들은 혜택을 보지만 한 국가의 희소한 생산 요소 소유자들은 피해를 봅니다. 즉 무역 개방으로
수익 경쟁 산업에서 집약적으로 사용되는 생산 요소들은 그들이 고용되는 산업에 상관없이 피해를 본다. 그러니까 이 직물 생산하는 직물의 비교 우위를 가졌던 우리나라는 직물을 많이 생산하던 노동이 많아서 직물을 많이 생산하던 우리나라는 수익 경쟁 산업이라 그러면 직물이 아니라 푸드죠. 식품이죠. 식품에서 집약적으로 사용되던 자본의 고용되는 산업에 상관없이 피해를 본다. 자본은 손해를 본다는 거죠. 이 자본이 직물에 고용되어 있던 식품에 고용되어 있던 우리나라에서 둘 다 생산하죠. 생산하지만 그 자본이 직물에 소속됐던 아니면 식품에 투자됐던 두 산업에 투자됐던 자본에 대해서는 둘 다 손해를 보게 된다. 그게 이제 이 헥시어 올린에 따른 부존 자원량에 따라 가지고 무역이 이루어지면 결국은 소득 분배가 이렇게 변화가 생긴다. 그죠? 자, 그 이야기는 사실은 이제 노동이 풍부한 개도국이 무역을 하게 되면 노동은 임금이 높아지면서 부자가 되고 옛날보다 더 부자가 되고 그 다음에 상대적으로 적은 자본이 있어가지고 떵떵거렸던 자본가들은 그 이자율이 떨어져가지고 손해를 본다. 라는 것이 그 이론에서의 예측입니다. 예측인데, 물론 이제 뒤에 여기 대해 가지고 실증 분석을 많이 할 겁니다. 많이 보여주면서 여기 대해서 당장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안 그런데 라고 하죠. 안 그런 게 예를 들어서 이 개도국이 뭔가 하면 그 노동 집약적인 예를 들어서 뭐 봉제, 옷 같은 걸 수출을 많이 하죠. 많이 한데 여전히 개도국 근로자들은 가난하고 반면에 그 공장 가지고 있는 개도국 자본가들은 더 부자가 된다. 그러니까 소득 분배는 이 예측하고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르다고 이야기하는데 이제 그런 실증 분석 결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이제 장기적으로 보면 달라요. 장기적으로 보면 이게 그 현상하고 또 다른 겁니다. 그 장기적인 대표적인 경우가 우리나라죠. 우리나라를 본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옛날에 뭐 일시적으로 뭔가 하면 그 무역 초기에는 그렇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어느 정도 발전하고 나면 지금 현재 보면 임금은 굉장히 옛날보다 많이 올랐습니다. 최근 몇 년 내가 아니라 예를 들어 60년대, 70년대에 비해 가지고는 가장 임금이 많이 올랐고 그렇기 때문에 1인당 국민소득도 가장 많이 올랐고 경제 성장률이 높은 거죠. 결국은 임금이라는 것은 경제 성장을 따라갑니다. 따라가고 반면에 이자율은 옛날에 뭔가 하면 시장 이자율이 30%, 40%였습니다. 80년대까지도 30%씩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자율은 뭐 최근은 아주 예외이지만 이 양적 완화라든지 코로나 사태가 다 해결되고 나더라도 우리나라 이자율은 요즘에는 한 4% 이상은 잘 안 올라갈 겁니다. 그러니까 이자율이 많이 떨어졌다는 거죠. 그 이야기는 자본에 받는 수익은 떨어진 겁니다. 물론 이자율이 떨어진 것보다 자본량이 훨씬 더 늘어나가지고 총량적으로 자본에 돌아가는 몫은 그래도 더 늘어설 수는 있지만 자본 한 단위당 받는 몫은 분명히 떨어진 거죠. 뭐 그렇게 본다 그러면 여기서 말한 소득 분배의 그 변화 방향 그거하고 일치하는 그런 그 현상이 확인되는 거죠. 우리나라에 장기적인 예로 본다 그러면 이게 이 설명대로 그 실제적인 가격도 소득 분배도 변화를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대해서 조금 더 설명하면, 자, 소득 분배에 대해서. 여기서는 이제 미국 중심으로 설명을 좀 합니다. 이게 지금 세계적으로 제일 큰 문제인데, 나머지 세계와 비교할 때, 이제 미국에서 사실 이제 이런 식으로 양쪽을 나눠가지고 봐가지고 이런 식의 소득 분배 변화가 발생했느냐를 보는데, 여기서 이제 그 두 재화를 나눌 때는, 두 부존 자원을 할 때는 이 설명에서는 자본과 노동 같은 것이 아니라 노동을 두 개로 지금 나눴습니다. 그래서 노동의 성질이 두 개 다른 그런 부존 자원량 가지고 설명을 해보는 건데 나머지 세계하고 비교할 때 미국은 고수는 노동량이 풍부하고
풍부하게 구현되어 있고 반면에 저숙련 노동력은 희소하다라는 거죠. 물론 인구로 봐가지고는 중국하고는 비교는 안 되겠지만 뭐 미국이 그래도 세계적으로 한 3위 정도 되나? 어쨌든 굉장히 많죠. 많기 때문에 모든 인구는 많을 겁니다. 많을 거고 그러니까 저숙련 근로자들도 많을 겁니다. 그러니까 뭐 남미에서 많은 이민자들을 봤죠. 봤기 때문에 그것도 많지도 많지만 그러나 상대적으로 세계적으로 고숙련 노동자는 제일 많을 것은 분명하죠. 그러니까 미국이 가장 뭐 모든 부분에서 발전이 되어 있다라고 보죠. 뭐 세계 뭐 최일류 대학들이 미국에 포진되어 있고 미국에서 뭔가 하면 교육되는 그 뭐 최고 교육이 그래도 미국에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미국으로 유학을 가는 거죠. 유학을 가서 교육을 받는 것이고 자기 나라 돌아오기도 하지만 그 나라에서 또 미국에 또 눌러 앉아가지고 있는 사람도 많은 것이고 어쨌든 상대적인 비율을 봤을 때 고숙련 그러니까 고학력 그 다음에 높은 기술을 가진 사람들의 비율이 제일 많은 나라가 미국일 겁니다. 즉 그래서 고숙련 노동력이 풍부하다 상대적으로 어떤 나라보다 풍부한 나라로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렇게 된다 그러면 국제무역은 저숙련 근로자들의 복지를 일시적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악화시킬 수 있다. 이렇게 된다 그러면 미국은 상대적으로 풍부한 생산 요소, 고숙련 노동이 들어가는 물건을 수출한 나라가 될 겁니다. 고숙련 고숙련 노동이 주로 들어가는, 많이 들어가는 물건을 주로 만들어서 수출하게 되겠죠. 뭐, 실제, 그렇죠. 미국의 수출품을 본다면, 뭐, 비행기. 미국의 제일 대표적인, 수출품이 사실은 항공입니다. 항공이고. 조그만 물건은 미국은 별로 수출 잘 못하죠. 물론 뭐 자동차도 있지만 자동차는 수출보다는 수입이 더 많을 겁니다. 뭐 아니면 뭐 쌤쌤이다 비슷비슷하다고 볼 수 있고 어쨌든 압도적인 것은 항공, 뭐 우주, 그 다음에 아주 첨단 기계 이런 것들이 미국의 주 수출품입니다. 물론 이제 예외적으로 물론 이제 농산품도 미국의 주 수출품 맞습니다. 그건 미국의 땅덩어리가 워낙 풍부하기 때문에 기계화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있는데 그거는 이제 조금 예외적인 것이고 여기서 이 기준으로 이야기한다 그러면 고숙련 집약적인 그런 하이테크 기술 상품이 미국의 주수출품이다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수출품은 수출하는 물건에 집약적으로 사용되는 생산 요소의 임금은 자꾸 오르는 거죠. 그리고 덜 집약적인 생산 요소의 임금은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숙련 근로자들의 임금은 자꾸 오르고 반면에 저숙련 근로자들의 임금은 떨어진다. 저숙련 근로자들의 복지는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다. 자, 이게 또 문제가 이게 이제 빈부 구조의 악화죠. 그래서 지금 미국도 야단입니다. 야단되는 것이 이게 이제 점점점 심화되다 보니까 빈부 구조가 더 악화된다. 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하게 되더라. 지금 현재 빈부 구조의 악화 원인을 헥시올리 모형으로 지금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월스트리트를 점령하라라는 시위가 나오고 부자는 더 많은 부자가 되고 또 뭐 유니콘이라고 해가지고 뭐 일주일에 한 명씩 뭔가 하면 뭐 억만 양녀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억만 원이 아니라 억만 달러를 버는 그런 부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 가지고 블루칼라들은 뭔가 하면 임금이 안 오르고 계속 흑흑대고 살고 있는 거죠. 그게 바로 헥시올린 이론에 따르면 그런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이렇게 설명한 거죠. 생산 요소를 이렇게 그러니까 노동도 뭔가 하면 숙련 노동과 비숙련 노동 이렇게 나눈다 그러면 그걸로 해가지고 양쪽에서 임금 격차를 설명할 수 있는 겁니다. 뭐 이런 문제에 있어가지고 개인적으로 여기서 과연 그렇다 그러면 그런 피해를 하면 피해를 안 입으려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숙련 노동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점점 숙련 노동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 같이 뭔가 하면 그 비숙련 노동으로는 계속 좋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점점 더 나빠진다.
그렇기 때문에 숙련노동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고 새로 나오는 산업 IT 코딩을 배우고 IT 산업에서 이제 IT 산업에서는 사람이 없어서 해야 됩니다. 우리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세계적으로 IT 산업은 사람 없어 구인중이고 전통 산업은 사람이 남아 돌아가지고 계속 문 닫고 구조조정하고 하는 거죠. 이 판에 뭔가 하면 전통 산업 가가지고 내가 일자리를 구하겠다. 구할 수가 없어요. 구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구했더라도 점점점 격차가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미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동일한 상황입니다. 세계적으로 산업이 그렇게 바뀌고 있는 거죠. 어쨌든 고숙련 노동이 필요하다. 고숙련일수록 갈수록 고숙련일수록 개도국이 있다 그러면 또 몰라요. 개도국이 있다 그러면 계속 뭐 그런 물건을 만들어 가지고 개도국은 뭔가 하면 임금에서 비교위가 있으니까 그런 물건을 만들어 가지고 계속 그런 일자리를 유지할 수 있지 모르지만 거의 선진국 반열로 들어간다 그러면 그냥 고숙련 노동으로 가는 것 외에는 별 방법이 없다. 그렇죠? 자, 소득 분배의 변화는 무역뿐만 아니라 모든 경제적 변화로 야기된다. 하는데, 자, 기술의 변화, 소비자의 기호 변화, 자원의 고갈과 새로운 자원의 발견 모두 소득 분배에 영향을 줍니다. 근데 지금 이제 그 숙련도에 따라 가지고 이 가지고 딱 나눠 가지고 무역을 설명을 하는 걸 해보면 그 이론에서 나오는 소득 분배의 변화 예측과 동일하게 지금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라는 것을 할 수 있는데 뭐 이 부분에 대해 이 소득 분배 변화는 이런 그 부분뿐만 아니라 이런 여러 가지 다른 요인에 따라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기술 변화, 기후 변화, 자원 고갈, 새로운 자원의 발견 이것도 다 소득 분배에 영향을 주죠. 경제학자들은 기술 변화와 교육으로 인한 할증금이 미국의 소득 불평등의 주 원인이라고 한다. 자, 그러면 지금 이제 숙련 비숙련으로 나눠가지고 이제 그것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무역이 되고 난 뒤에 이런 소득 불평등이 더 심해졌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그 원인이 무역 때문이냐? 그럼 무역을 하지 말아야 되느냐? 근데 그 원인은 무역 때문이 아니라 기술 때문이다라는 이야기죠. 기술. 새로운 기술이 계속 나오면 결국은 그 기술을 습득하고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 점점점 더 돈을 벌면서 이런 일이 생기더라는 거죠. 그 새로운 기술을 활용하는 것이 아까 말한 대로 고숙련, 그러니까 그런 새로운 기술을 배운 사람들이죠. 그럼 그런 사람들은 점점 더 부자가 되고 상대적으로 못 배운 사람들은 더 가난해진다. 이야기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우리가 기술 변화와 교육으로 인한 할증금이라고 합니다. 기술 변화와 교육으로 인한 할증금. 왜 그 기술을 가진 사람이 더 부자가 됐느냐? 기술을 가졌기 때문인 거죠. 옛날에는 이제 빈부격차에 대해 가지고 비판을 할 때는 비판이 더 설득력이 있었던 것은 빈부격차의 원인이 왜 있었느냐? 부자는 부자였기 때문에 부자고 가난한 사람은 계속 가난했기 때문에 부모한테 재산을 물려받았기 때문에 부자라서 계속 부자다. 그러면 그건 불공평하다. 라고 해가지고 비판을 많이 했습니다. 많이 하고 거기에 대해 가지고는 뭐 설득력 있는 주장이고 거기에 따라서 뭔가 많은 제도적인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왜 이 사람들이 부자가 됐냐 그러면 기술이 있기 때문에 부자가 됐다. 더 공부를 열심히 했기 때문에 부자가 됐다. 그러니까 할 말이 없는 거죠. 그게 이제 기술에 따른 할증금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부자들을 본다 그러면 옛날에 부모한테 재산을 물려받아가 부자가 됐냐가 아니고 대부분 자수성가가 많더라. 뭐 제일 대표적인 사람으로 듣는 것이 우리가 스티브 잡스를 들죠. 진짜 가난한 태어나가지고 뭔가 부모가 안 키우려고 그래가지고 뭐 미혼모 자식에 뭔가 하면 가난한 집에 입양돼가지고 사실은 대학 교육도 받을 수 없는 가난한 집에 입양돼가지고 겨우 대학 교육을 1년 한 학기 받고 그냥 관둔 사람입니다. 그런데 세계적인 기술을 이끌어가고 세계적인 부자가 된 거죠. 뭐 요즘 요거도 먹는
빌 게이츠 같은 경우는 원래 뭐 중산층 출신이지만 그러나 뭔가 하면 그런 부자는 아니었죠. 그러나 어떻게든 뭔가 하면 세계 최대 부자가 됐습니다. 뭐 저기 그다음에 진짜 돈으로 제일 부자는 뭐 저기 워렌 버핏 이런 사람이죠. 이런 워렌 버핏 같은 사람도 물론 가난한 집 출신은 아니지만 그냥 근실한 중산층이었습니다. 그런데 세계 최대 부자가 된 겁니다. 그 외에 뭐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 지금 현재 세계 부자 리스트를 쭉 보면 앞에 있는 대부분은 자기가 만든 산업에서 부자가 된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대부분 뭔가 하면 기술 변화, 새로운 기술 변화를 만들어 갔던 아니면 그걸 탔던 즉기에 그걸 잘 탔고 그럼 그걸 탈 수 있는 기술과 교육을 받았던 사람이라는 거죠. 그 기술이 아주 어려운 기술도 아닙니다. 공학적으로. 코딩이라는 것이 어려운 것도 아닌 거죠. 그냥 우리가 쓰는 언어하고 비슷한 겁니다. 그런 걸 잘 활용해 가지고 뭐 어떤 페이스북을 만들었다든지 트위터를 만들었다든지 검색 엔진을 만들었다든지 뭐 그런 걸 통해 가지고 뭔가 부자가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빈부의 차이는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 거죠. 갑자기 하루 아침에 뭔가 하면 가난한 사람이 하루 아침에 뭔가 하면 이제 떼부자가 생기고 유니콘이라고 하죠. 이게 이제 소득 지금 현재 이야기되고 있는 소득 불평등의 주 원인입니다. 주 원인이 기술 변화하고 교육에 할증 것. 좀 성질이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루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부모한테 유산을 많이 받아 그렇다 그러면 상속세를 때려가지고 조금 문제를 해결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때려가 해결할 게 아니죠. 이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뭔가 하면 그걸 못하게 할 수는 있는 거 아니죠. 인류의 발전을 위해 가지고 가능한 한 이 사람들의 새로운 기술을 계속 발전시켜야지 인류가 더 나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기술 발전시키는 사람들을 욕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그러나 빈부 차이는 더 심해지고 이게 이제 세계적인 문제입니다. 미국이 이 문제가 지금 제일 크지만 그 이야기는 핵시 올린 모형 가지고 지금 이제 빈부 차이를 설명을 했지만 숙련 비숙련 그걸로 설명을 했지만 숙련 비숙련 간의 임금 격차가 심해지는 원인 자체가 무역이 아니라 사실은 기술 변화 때문에 생긴 원인이다라는 거죠. 무역을 막는다고 해가지고 이게 해결되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기술 변화 때문에 그러는 거죠. 무역을 금지하는 것보다는 그렇기 때문에 무역으로 손해를 보는 사람들을 보상하는 것이 더 좋다는 거죠. 더 좋고 어쨌든 이 문제는 이렇게 생겼다. 그리고 이게 쉽게 보상으로도 해결이 잘 안 됩니다. 사실은 이런 식으로 기술 발전이 계속되면 그만큼 계속 유니콘들이 나오면서 빈부격차가 더 심해진다는 거죠. 결국은 더 많은 소위 저숙련 근로자들이 스킬드로 가야 됩니다. 스킬드로. 그래서 뭐 우리 학교에서 코딩을 다 필수화시키고 이제 전통 산업을 가더라도 뭔가 하면 IT 산업 그쪽을 언어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언제든지 뭔가 하면 그쪽으로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계속 옛날 하던 전통 산업에서는 돈 벌기가 굉장히 어렵죠. 서바이브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으로 지금 바뀌고 있는 겁니다. 점점 자본이 많아지면서 자동화되고 기계화되고 프로그램화 되면서 전통 산업에서는 일자리가 점점 줄어드는 거죠. 대신에 뭔가 하면 그런 식으로 산업이 바뀌면서 뭔가 하면 그 역할을 해주는 자동화하고 뭐 그렇게 해주는 소위 IT 산업에서의 일자리, 사람은 점점 더 많이 필요해지고 그래서 뭐 코딩 같은 것은 이제 기본적으로 배우고 IT 산업 쪽으로 일자리를 찾아봐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뭐 이렇게 하더라도 섣부르게 무역 때문에 빈부격차가 아니라 기술 때문에 빈부격차다. 또한 이제 무역 정치에서는 정치적인 편견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역에 대해서 뭐 또 비난하는 입장에서는 이제 정치적인 편견이 있는데 무역으로 인해 가지고 무역이 이렇게 그래도 참 무역을 통해 가지고 게인스 프롬 트레이더 다 예를 들어서 잘 보상을 해주면 전체가 다 좋아질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역에 대해서 비판하는 사람들이 왜 자꾸 있느냐 그러면 무역으로 인해 잠재적 피해자는 무역으로 인한 수혜자보다 정치적으로 더 잘 조직화 된다라는 거죠. 일반적으로 무역으로 이득을 보는 사람은 전 국민입니다. 일반적인 무역의 이득은 싸게 수입품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러면 싸게 수입품은 국산보다 더 싸기 때문에, 더 좋은 물건 더 싸기 때문에. 그러면 전 국민이 혜택을 보는 거죠. 그런데 손해보는 사람은
결국은 그 물건 만드는 사람입니다. 만드는 사람은 공장 문 닫죠. 소수죠. 수입품을 감당해야 될 소수가 손해를 봅니다. 물론 수출품을 만드는 사람도 이득은 보긴 보죠. 근데 그것보다는 뭔가 하면 보편적으로 모든 전 국민이 보통 이익을 보고, 그 다음에 손해보는 것은 아주 소수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피해자는 굉장히 이 소수기 때문에 단계를 잘할 수 있고, 반면에 수혜자 같은 경우는 정치적으로 잘 투자가 안 되는 거죠. 손실은 보통 소수에게 집중되지만 혜택은 통상 많은 사람에 분산된다. 그렇기 때문에 손해보는 사람들은 잘 소수기 때문에 집중돼 가지고 보이스를 높이기 때문에 그 목소리가 많이 느끼고, 반면에 이득을 보는 사람은 내가 이득을 보는지 안 보는지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 이득을 봄으로써 발생하는 보이스는 잘 안 느끼죠. 그리고 뭐 일반적으로 그렇죠. 똑같은 액수라고 하더라도 손해보는 사람이 많이 절실하게 느끼지, 이득 보는 사람은 별로 아니 뭐 그렇구나 라는 거죠. 내 이득 봤다고 그렇게 좋아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런 사람은 잘 없죠. 그런 속성 때문에 무역에 대해 가지고는 피해를 보는 사람들의 보이스가 커가지고 반대 여론이 크다. 뭐 대표적인 예로 앞에도 들었지만 미국에서 이제 여전히 이 황당한 게 설탕 산업에 대한 그 수입 이 보호입니다. 보호인데. 그래가지고 미국 전 국민들이 설탕 때문에 설탕 가격을 비싸게 지불합니다. 지불하는 게 어느 정도냐 그러면 연간 한 1인당 8달러. 8달러 그러면 한 10,000원입니다. 연간 1달러. 연간 뭔가 하면 10,000원 정도. 한 달에 한 1,000원 정도 돈 더 지불합니다. 한 달에 돈 설탕 가격 1,000원 더 냈다고 해가지고 그것도 설탕 포대를 사는 것도 아니고 그거는 뭔가 하면 콜라 뭐 온갖 이제 음료라든지 식품 속에 다 포함되어 있어서 잘 알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냈다고 해가지고 별로 큰 소리 내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만 만약에 설탕 수입을 제외시키면 지금 미국에서 설탕 공급하고 있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공장이 문을 닫고 손해를 보게 되죠. 이 정책 비용이 연간 20억 달러인데 이 계획의 이익 10억 달러. 10억 달러 버는 사람들은 몇 명 안 되는데 이 사람들은 10억 달러 달라가면 내 생존 기반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돈을 들여가지고 이 제도를 유지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무역에 반대하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크다.